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빠밤, 빵. 네. 자, 여러분들, 퀴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그 날은 몇 월 며칠인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생일. 몇 월 며칠인가요? 여러분들 생일, 본인의 생일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의 생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알지 못해요. 왜일까?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날 안 노니까. 놀아야 돼! 놀면 기억한다니까. 여러분들, 광복절 몇 월 며칠? 8월 15일 알잖아요. 왜 노니까? 현충일 언제예요? 6월 6일. 알잖아요. 노니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왜 3월달이면 우리가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3월달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힘들어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4월달에 노는 날이 없어. 4월달 너무 힘들어. 저는 항상 3월만 되면 너무 진짜 언제 5월이 오나. 5월 5일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 너무 길어. 3월 더군다나 정말 1년에 거의 한 7, 80% 다 쏟아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1일 날 우리 인간적으로 쉽시다. 의미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탄생한 날인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기억합시다. 어떻게 국회 청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 서명해 줄 거야? 논다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대한민국 이름의 생일은 4월 11일입니다. 자,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우리가 익히 이야기했지만 1910년대 일제 정책 중에서 바로 무단 통치, 헌병 경찰이 다니면서 때리는 태형, 칼찬 교사의 모습,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회사령, 이런 것들이 지금 191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당시에 어떻게 싸웠느냐,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는요, 국내 어떻게 싸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비밀 결사. 왜냐면 1910년대 무단 통치잖아요. 일본이 지금 막 헌병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포갑적인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결사, 몰래 드러나지 않게 국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국외에서는 뭐냐면 이제 준비해야지. 우리 나라 뺏겼잖아. 그럼 나라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되찾기 위해서 군인들을 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국내에는 비밀결사,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제 그 포갑 정치 속에서도 이 땅에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몸을 내놓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해 드려야 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비밀 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 결사 국내에 있다면 저쪽 전라도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주도했는데요. 여기에 의가 들어가잖아요. 의는 뭔가 의병. 의병은
의병은 어떤 모습 속에서 싸우는 거죠? 의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위정척사 속에서 의병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의자가 들어갔으니까 독립의군부가 지향하고 있는 되찾으려는 나라의 모습은 뭐였을까? 그건 바로 다시 한번 황제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의자를 딱 보니까 느낌 오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면 복벽주의라고 그래요. 복벽이라고 하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다시 옛날 그 체제를 회복시키는 그 시스템. 이걸 복벽주의. 실제로 이제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 시스템, 옛 대한제국과 조선의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독립의군부에서 존재했다. 기억하시면 돼요. 1910년대 모습이에요. 그 다음 저쪽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또 조직이 있어요.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은 박상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박상진은요. 어떤 정치 시스템을 지향했냐면 공화정을 지향해요. 공화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아까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황제, 왕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국을 이제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박상진이라는 이분이 참 이게 놀라운데 이분이 판사 출신의 독립운동가예요. 최고 엘리트였다는 얘기죠. 근데 박상진은 여러분들 제가 이 박상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사오적 아시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5명. 이 5명의 공통된 커리어가 뭐라 그랬죠? 모두 다 판사 출신이에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꿈이 뭐냐는 거예요. 꿈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판사요, 의사요, 검사요, CEO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업 이름이죠. 내가 꿈을 명사로 직업으로 판사로 갖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명사로 판사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되어서도 일제히 판사가 되었겠죠. 왜냐면 그들의 꿈은 판사니까 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사 앞에 일제강점기 그 판사 앞에 끌려오는 사람은 누굴까? 독립운동가겠죠.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사형 때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을 명사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근데 박상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박상진이 더구나 그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그 즈음에 힘겹게 공부해서 고시패스 해가지고 정말 힘겹게 판사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딱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순간 바로 사표를 냅니다. 왜냐하면 박상진은 자신의 꿈을 단 한 번도 명사로 판사로 직업으로 갖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박상진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꿈을 동사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박상진이 판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판사가 목표가 아니라 당시에 근대적인 법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을 좀 알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요. 법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되어서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의 꿈이었어요. 판사가 목표가 아니라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가 이의 꿈이에요. 박상진의 꿈은 동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의 꿈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였는데 일제강점기인데 판사 되면 여러분 독립운동가 사형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사표됩니다. 그러면서 그 박상진이 바로 이렇게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는 의열투쟁 조직이에요. 여러분 1920년대부터 정말 많은 청춘들에게 로망과도 같은 꿈의 조직이 뭐였냐면 의열단입니다. 1920년대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의열단에 영감을 주었던 조직이 바로 1910년대 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였다는 조직.
박상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일제강점기 되면서 내가 이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판사의 그 바로 앞자리, 피고의 자리가 되겠죠. 그 앞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될 것이다. 결국 1920년대 박상진은 일본 판사 앞자리에 앉아요.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결국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이 바로 박상진 선생님. 여러분들 기억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꿈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의 꿈이 뭘까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판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은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기억해 드려야 되는 게 살아있는 자의 기본적인 도리 아닐까요? 1910년대 비밀결사였습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였습니다. 자, 이제 국외 조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위치를 좀 봐두세요. 이쪽을 지금 이제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을 건너가자마자 이쪽을 우리는 지금 서쪽이잖아요. 지금 서쪽. 그래서 서간도라 그래요. 서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거의 두만강 위쪽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는 북간도라 그래요. 이 지역을 간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간도에서 이건 서쪽인가 서간도, 이쪽 북간도라고 하는데, 퍼갈에서 만주 벌판에 있는 그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간도와 북간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요. 자, 먼저 서간도 지역 볼게요.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씨 육형제라고 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씨 육형제들. 이씨 육형제들은 여러분들 이 명동 일대 땅 그리고 남양주 일대 땅을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땅값, 지금 값으로 환산하면 그 돈이 무려 3조.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일제강점기 경술국시 딱 되는 순간 그 돈을 다 팔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고 1위로 간 거예요. 여기서 땅을 삽니다. 다시 땅을 사요. 왜? 여기서 독립군 만들려고요. 나라 되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신민의 회원들, 아까 제가 뭐 이회영이나 뭐 그런 이슈 경제 있죠? 이 신민의 회원들이에요.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경학사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결국 독립군 양성기관 학교를 만들어. 이게 신흥무관학교. 우리나라 그 국군의 어떤 저 출발점이라도 볼 수 있는 그 신흥무관학교.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청년들은 와서 배우라고 해요. 왜? 그들이 나를 되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그 애썼던 그 이씨 육형제들, 그 이씨 육형제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형제. 첫째형은요, 독립운동하다 병사하세요. 둘째, 이석영. 대부분의 재산을 다, 거의 3조 원의 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 3조 원의 산하 이석영의 30년대 병명, 돌아가시거든요. 병명이 뭔지 아세요? 아사예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셋째,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병사합니다. 넷째, 이회영. 독립운동하다가 결국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다섯째만 살아남았어요. 여섯째, 독립운동하다가 행방불명, 죽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난 거예요. 왜들 이러셨을까? 그냥 3조? 뭐 감도 안 와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대를 써도 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요? 감옥에서 차디찬 그 바닥에서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들은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에 살지 않게 하겠다는 그 꿈 하나로 못 먹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는지 아세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빚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 빚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빚이잖아요. 다 빚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태어난 대한민국이야.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그 당연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고 누군가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던 이 역사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은 이 당연함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빚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잘난 거야.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만든 거라고 막 착각들을 한다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렇지 않음을. 당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죠. 이 지역 한번 가볼까요? 북간도 지역? 이 북간도 지역에서 또 활약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약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학교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대표적인 학교 명동학교예요. 명동학교. 왜 명동인지 아세요? 밝힐 명자, 동력 동자예요. 동력 동자. 동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그 동쪽 그 어두운 식민지를 명자 밝히겠다는 얘기예요. 이 명동학교의 교육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독립을 양성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이 이게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말하기 이거 굉장히 시험 많이 보는데요. 그 시험지는 반드시 독립이란 글자가 들어가야만 점수가 매겨집니다. 명확해요. 여러분 이 명동학교 출신들 장난 아닙니다. 졸업생들 많지 않아요. 일제히 탄압이 결국 문 닫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나온 졸업생들. 그 대표적인 졸업생 중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에요. 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김약연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학교를 지고 이제 이런 마을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분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이 곧 유언이다예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자기 절제가 강하지 않고서는 감히 이런 유언을 못 남기죠. 내 삶이 곧 유언이래요. 오, 그런 말을 해. 그건 정말 하루하루를 자기 절제로 살지 않고서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그런 유언을 남기신 분.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대종교 이제 단군을 믿는 거거든요. 대종교들이 만든 중광단, 이런 중광단 조직 속에서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가 여러분 나중에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된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은요, 이제 이 한인들이 많이 넘어가서 신안촌, 새롭게 한인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뜻이죠. 신안촌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권업회라는 걸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게 일할 것을 권하는 거예요. 서로 정말 이 조선인들은요, 어딜 가나 성실해. 어딜 가나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캐사라세라 좀 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딜 가나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어딜 가나 그 열심히 성실해.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권업회. 이런 권업회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임시정부다라는 어떤 평가도 받고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910년대 그 폭압적인 무단 정치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어떻게든 비밀결사 만들고 있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거 참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하나하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드리겠다라는 일념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10년대 이렇게 싸우다 보니 기회가 왔네. 어떤 기회? 자,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끝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과정 속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식민지들,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으면 패전국에 식민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들은 그냥 민족끼리 스스로 결정을 해라. 자결주의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네. 뭐야, 우리도 식민지 아니야. 예스. 그럼 우리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에 들어가요. 사실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럼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넉넉히 있을 거야? 우린 해당 안 되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요.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도쿄예요, 도쿄.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 거기 수도 거기 가장 중요한 곳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학생들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근대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근대사 역사의 전면에 늘 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청춘들이에요. 청춘들은 늘 역사의 전면에 늘 섰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그 청춘들을 위로하고 힐링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와 힐링을 받는 객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늘 그 시대 정신을 깨우면서 그 시대의 앞에 섰던 그 시대를 위로하고 힐링해준 주체가 청춘이에요. 근데 왜 청춘들이 위로와 힐링을 받으려고 해요? 청춘들이 이 시대에 위로와 힐링을 줘야죠. 그게 청춘이죠. 그 가짜 위로와 가짜 힐링을 받으시면서 늘 항상 이렇게 청춘들이 역사의 전면에 있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이제 국내에도 알려진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자. 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민족대표 33인들이 특히 종교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뭐냐면 이제 탑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가면 이제 원각사지 10층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있는 골, 해서 탑골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 탑골공원은 이제 파고다 공원이라고 되거든요. 파고다가 이제 영어로 탑이에요, 탑. 예. 어쨌건 거기 보면 학원도 있잖아요. 아직도 파고다 학원인가? 있잖아요. 거기 그 탑골공원 앞에 있어서 그래요. 3.1운동. 자, 이 3.1운동은요, 고종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고종하고 순종은 그래. 솔직히 여러분들 고종, 순종. 저는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역죄인. 왜냐면, 아니, 고종 황제였잖아. 제가 얘기했죠.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황제야, 황제. 그들이 주권자라고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고종의 아들 순종 아니야? 황제예요, 황제. 주권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그날, 그 마지막 황제의 명이 뭐였습니까? 조용히 일제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입에서 욕 나와요. 나쁜, 대역죄인이 대역죄인.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대역죄인이었지만 죽으면서 하나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은 또 했어요. 고종이 죽으니까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이런 어떤 그 소문이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한 거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1926년도에 순종도 죽어. 순종 죽으니까 또 학생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 이게 60만세 운동이거든요. 참 고종과 순종이 이렇게 죽으면서 자신들이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민족대표 33인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3.1운동이 땅 터졌습니다. 근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가 뭐냐면 3.1운동이 터져 일제가 가장 두려운 조직이 바로 학생들, 청춘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학교를 다 폐쇄시켜버려요. 근데 폐쇄시키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시골로 다 내려가 버린 거야. 내려가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만세운동 터졌다.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또 학생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만세운동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각지에서 만세운동 퍼지는 과정 속에서 일제가 정말 잔인한 진압을 한번 하죠. 거기가 어디면 제암 고주리. 제암리에서 사람 죽이고 바로 이어서 고주리에서 죽이거든요. 이거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제암리 교회당의 사람들, 남자들 불러 모아요. 불러놓고 무슨 전달하기에 따라서 불러 모아요. 불러놓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 거죠. 그리고 불질러 버려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문을 부수고 나오려고 거기다 총격을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로 제암. 그리고 우리가 죽이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동네 고주리에 가서 또 천도교 신자들을 또 죽입니다. 이게 바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 자, 이렇게 잔인한 진압 속에서 결국 맨 처음에 비폭력을 시작했지만 3.1운동은 폭력적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이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이 딱 터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제가 너무 놀랐어요. 1910년대까지 그냥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더니 뭐 정말 거족적 민족 항쟁. 무려 200만이 나왔어요. 그 당시. 200만. 200만이면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와, 일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 이렇게 때리고 태형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좀 어르고 달래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통치 형태가 바뀌어요. 이게 소위 문화 통치가 나오는 배경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반만년 역사에서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만년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눠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고민하지 않고 저는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겁니다. 왜? 3.1운동 이전까지는 왕의 나라, 황제의 나라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권자는 왕과 황제였다고요. 근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4월 11일 날 탄생한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반만년 역사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민국. 이 민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과 황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이 민국 시대에서는 백성이라고 이제 안 불러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의 백성들이십니까? 좀 이상하잖아.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죠? 왜? 우린 공화국이니까. 민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시민이라 부릅니다.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3.1운동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항쟁 속에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